교수님, 이번에는 뭐 전세 동향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자, 2020년, 2021년 임대차 3법 시행되면서 그때 전세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폭등했죠. 자, 이때 비싸게 계약한 전세 네. 올해면은 이제 대충 다 아마 끝나는 걸로 보이는데, 네. 자, 이분들 나가면은 그 가격으로는 뭐 이제는 못 놀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러고 있죠. 예,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지금 강남 뭐 자이프리던스 신규 아파트조차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기존 아파트야 기존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지만 신규 아파트는 새로운 수요자가 올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 3,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12월 달에 84제곱미터가 13억 가거든요. 전세가가. 예. 근데 지금 6억입니다, 6억. 근데도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임금까지 번지겠죠, 이 전세가 하락이. 그래서 지금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특례보금자리로 해서 한 2억 정도까지, 3억 정도까지 임차인 보증금 반환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예. 이게 그냥 방치했을 때 강남 일대가 제가 볼 때 쑥밭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심리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한번 확산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또 강남에서 또 인근에 성남 쪽에 입주물량이 또 꽤 많습니다. 예. 중대원 쪽 그쪽에. 또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또 넘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악재가 몰린 거죠. 강남 시장 입장에서는. 그리고 매매 가격이 내려가고 있지만 거래가 안 붙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전세가 동향은 결정적인 게 미국이 금리를 또 올리잖아요. 또 올리게 되면 현재도 버티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전세 대출 뭐 담당하는 그렇게 보통 은행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그 위탁해가지고 하는 본부들 있잖아요. 위탁 민간들이 법인에서 이렇게 대신하는 게 많거든요. 물량이. 거기에 이제 대출 본부장님들을 제가 한 2분 합니다. 은행별로. 예. 그분들을 통해서 대출의 움직임의 형태를 좀 체크하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2020년도 때 임대차 3법 때 갑자기 전세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러면 이제 계약들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 시기에. 예. 그 전세 계약에 서울은 75%, 경기도는 80%가 다 대출을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전세값이 올라간 거예요. 대출로. 근데 그것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니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이 못 돌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완전히 시장 혼돈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한 거고, 그게 이제 부담이 느끼는 고점에 갭 투자를 하신 분들. 그 당시에 전세 가격이 높았으니까 높은 가격에 사도 부담이 없는 갭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전세 가격이 빠지니까 자기의 이자 부담에다가 전세 가격에 대한 차액이 있고. 차익에 대한 또 현찰을 보증을 못 해주면 자기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풀을 썼으면 어떻게 돼요? 대출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멘붕에 빠진 거죠. 그런 갭 투자를 좀 심하게 한 분들은. 그분들이 금매가 나오는 거고. 그렇다고 버틸 수 없는 게 3개월 연체면 은행은 지금 벌써 준비 다 하고 있거든요. 3개월 연체면 무조건 바로 그냥 채권 추심 들어가고 경매 절차 들어가니까 지금 그 갭 투자를 좀 무리하게 한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세가 하락을 하방 압력을 주는 강력한 요소로 작용하는 데다가 말씀드린 입주물량이 또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막 겹치니까 강남 사원 당분간 전세가 하락이 계속되고 역전세 계속되고 인천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당분간은 미국 금리 인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게 뭐냐면 대출한 사람들 중에 요번에 다운사이징으로 빠지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그냥 대출을 연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한 40, 50% 되더라고요. 예. 그럼 나머지 40, 50% 빠진데 이 상황이잖아요. 그럼 연장한 분들은 이제 2년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금리가 또 올라요. 근데 만약에 미국의 물가가 안 잡혀서 또 올라요. 이건 정말 버티기 힘들죠. 그러니까 역전세난이 당분간은 뭐 쉽게 바뀔 상황은 전혀 아니다. 1년, 2년 내에는 역전세 상황이 멈추긴 할지라도 이게 뭐 다시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하거나 이런 일을 벌어날 환경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상황 자체가. 하나는 있죠. 그 매입임대 사업자 제도 정부에서 또 풀어가지고, 대출 풀어가지고, 세력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힘이 약하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아는 더블딥? 뭐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올 안에. 이게 지금 강남 3구 전세가 좀 더 심각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입주 물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원체 지금 기존의 전세가가 높아서 네, 그런 말씀드린 겁니까? 대로 2020년, 21년도에 보통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요. 2015년도에 서울 평균 전세 가격이 아파트만 볼 때 한 5억 2천 정도 됐습니다. 85제곱미터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2020년도 그 고점, 21년도까지 고점 찍었거든요. 그때 강남은 8억 가까이 됐고, 강북은 한 6억 7천 정도 됐어요. 예. 그러면 갭이 2, 3억, 3억이잖아요, 기본적으로. 3억을 갑자기 돈을 만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대출받은 게 80%라는 얘기죠. 그거를. 근데 그 3억이 지금 부담이 그 당시 3억이면 2%대니까 한 달에 50만 원 추가되면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2배 반, 3배가 됐잖아요. 뭐 100만 원, 150을 내야 되니까. 150만 원. 생활이 이게, 제가 말씀 올렸잖아요. 서울의 연평균 이하 전세 입자분들의 평균이 연봉하고 월급이 한 4, 500 수준인 겁니다. 그러면 쓸 돈이었겠네요, 쓸 돈이. 계산이 안 맞잖아요. 딱 거기서 이제 미스매치가 나는 타임이 요 구간인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조정 국면이 좀 이어질 거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세가 이제 내려올 수밖에 없죠. 예. 부동산 하락기 되면 늘 이 역전세 문제가 사실은 이제 좀 네, 항상 나오는데 네. 이게 무슨 뭐 방법이 없는 겁니까? 뭐 전세대출 제도 자체를 손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그 200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집이 10군데가 있어요. 근데 대출이 돼가지고 한 집이 2억짜리가 만약에 대출이 4억까지 되면 4억이 될 거 아니에요? 4억이 되면 얘가 기준이 되잖아요. 다른 집들도 다 여기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대출을 안 받고 있는데도 돈이 있으면 2억만 넣어도 될 걸 기준이 4억 따라가니까 그냥 이게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부가 어디로 가요? 만약에 이분이 2억하고 2억을 은행에 뒀으면 자산이 축적되겠죠. 무주택자들이. 무주택자는 유주택자보다 더 약자 아닙니까? 그럼 정부에서 이들을 보호하려면 이런 어떤 플로우 차트를 없애줘야지 정상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는 도리어 늘리고 있잖아요. 전세대출의 보증을 90%까지 해주고 사고가 터지면 나라에 우리의 세금을 갖다가 혈세로 주고 지금 허구가 작년에 손실액이 한 1조는 안 되고 한 7, 8천억 되는 걸로 알거든요. 지금도 거의 바닥난 것 같은데요. 그러고서 한다는, 이거 표현이 좀 자꾸 나오려고 하는데, 그리고 한다는 저 정책 방향이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거기다 대고 빚을 늘릴 수 있는 범위를 갖다가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60배에서 80배로 늘린다? 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국민 세금 가지고 국민 젊은이들, 무주택자들 힘들게 하고 결론은 어디로 가요? 그 부가. 결국 다주택자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 말이 나왔으니까 네. 이제 말씀은 결국은 이 전세 대출이 네. 마음도 좀 해이하게 하고 어쨌든 이 갭 투자가 가능하게 돼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결과적인 역할을 하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뭐 그걸 떠나서 네. 자, 이게 그러면 전세가 그러면 월세보다 좋은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은행에 두는 금리 이자고 전세가 들어가는 이유라고 계산해서 나는 돈을 모아야겠으니 월세가 더 싸다라면 월세로 넘어갈 것이고 전세가 더 싸면 전세로 넘어갈 것이고 이거는 항상 유동적인 거죠. 그때 어떤 것이 우위가 왔다 갔다 바뀌니까 이거는 그때 상황, 경제 상황과 금리 상황에 따라서 그때마다 전세가 나을 때도 있고 월세가 나을 때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역전세 정도가 아니라 집값이 네.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속칭 그 깡통 전세. 예. 전세보다 집값이 더 아래로 내려가는. 네. 이 도대체 이런 경우에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세 보증금은 70% 이하로 받는다. 매매 시세. 딱 그것만 정해도 사고가 나도, 보세요. 사고가 나면 경매를 하면 보통 취약은 50%지만 70%에 되잖아요. 보증금이 거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 날 일이 거의 뭐 90%는 없어지겠죠. 근데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압류 채권을 앞에 두니, 조회를 하니, 앱을 만드니, 그럼 변종만 두드린 거죠. 그러니까 암이 걸렸는데, 반창고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공기 정화기 돌리고. 그럴 필요 없죠. 암을 그냥 제거하면 되죠. 근데 그게 법으로 또 딱 잘라서 그렇게 정해서 하는 게. 제가 위헌소송 그쪽에도 좀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전혀 문제 없대요. 공익에 부합하잖아요. 전세 사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범죄들이. 아니, 우리가 범죄들이 사람을 치고 성추행을 해서 거기서 법을 만들잖아요. 똑같잖아요. 그거 왜 못 만들죠?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요즘처럼 이제 집값 하락할 때. 네. 자, 아까도 생각보다 이 지금 신축 물량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결국 그 중에 상당수는 이제 새로 올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등기가 없는 경우가 많을 테고. 신축이요? 예. 네네. 그러면 이 어떤 걸 좀 가장 핵심적으로 조심해야 됩니까? 문제가 안 신축할 때는 일단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등기가 돼 있어야지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분양
계약서를 가지고 아마 와서 계약을 합니다. 네. 하는데 보통 위임해가지고 대리인이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대리인은 거의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100%. 예. 뭐 해외에 있든 뭐 하든 본인의 통장에 본인의 계좌에 통화까지 하셔야 됩니다. 녹음 뜨셔야 되고 녹음 뜬다 그러고 확인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공인중개사가 거기다가 특약을 이렇게 만들면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액의 뭐 30% 50% 책임지겠다. 그러면 본인이 노력을 안 하셔도 공인중개사가 다 조사를 합니다. 먼저 알아서.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요. 그렇게 제일 처신하는 게 제일 좋고 중도금 잔금 시점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 사이에 잔금 직전에 대출을 받는 또 악덕 임대인도 가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잔금 치기는 시기는 어떻냐면 잔금을 치실 때 오후 3시 이후에 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뭐 그런 꼼수를 쓸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군요. 없죠. 오전에 하게 되면요. 이 길이니까 뭐 그게 좀 그런 거였습니다. 4시 만약에 우리는 오전에 잔금을 쳤는데 잔금 실과 은행 만약에 이 사람이 저쪽에서 은행에 대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 10시에 잔금 치고 3시에 가서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럼 나중에 딱 보면 그냥 대출 채권이 먼저 앞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4시 반에 했다. 그럼 그거 할 시간이 없죠, 이 양반이. 그걸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팁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약에다 분명히 쓰셔야 되고, 돈은 절대 소유주 입장한테. 그리고 이제 그 분양 계약서까지 유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끔 예. 나쁜 데는. 예. 물론 공인중개사가 다 확인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팁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공인중개사분한테 그리고 조합에서 그 명단을 오픈하고 입금 상황을 오픈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분양사나 시행사가. 그럼 공인중개사가 그걸 압니다. 공인중개사분이 돈이 이분이 얼마를 내고 연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그런 스케줄표, 납입표 이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그 기록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조합원인데 원래 조합장인데 그거를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오픈을 개인정보라고 해서 오픈을 안 한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공인중개사분한테 얘기를 하면 100%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리기 그렇고 공인중개사분한테 책임져 달라고 그러고 확인한 걸 보여달라고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말씀드린 특약사항을 넣으면 공인중개사가 거의 99%는 그 안전한 그 소유자들하고 계약을 맺게 좀 도와주죠. 저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받아서 어쨌든 분양 대금을 납부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아예 그 분양 대금을 이 세입자가 직접 그 통장으로 이렇게 잔금을 보내고 이런 방법은 없어요? 아,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 놓으면은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주인 입장에서 돈을 안 냈으니 나가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건설사가 주인하고 짤 수도 있잖아요. 예. 그거는 좀 불안한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어느 회사가 똑똑한 회사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딱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소유주들한테 이미 다 사인을 받아놓고 세입자가 넣은 거를 당신이 넣은 거를 받습니다. 사인을. 양식까지 만들어서 하는 좋은 회사도 있긴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하군요. 아, 그건 좋죠. 회사가 보증수고 문제가 안 터지게.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임대인이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 예방이 충분합니다. 예. 지금 일기 신도시 용적률 확 늘려가지고 지금 이제 재건축하겠다고 하고 또 눈치 빠른 뭐 예. 투자자는 뭐 재건축 가능성 높은 또 이 단지 돌아다니면서 금매 뭐 보러 다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네네네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1차 신도시 재건축 어떻게 네. 방향을 잘 잡은 겁니까? 전혀요. 그건 뭐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도 알고. 제가 뭐 일기 신도시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보시면 예. 지금 분당하고 일산이요.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지금 당연히 올라가야겠죠. 발표됐으니까. 호재, 지금 말씀하신 호재가 떴으니까요. 예. 반대입니다. 근데 그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거죠. 왜 그런 거죠? 일단은 현재 마스터 플랜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빠른 분들은 마스터 플랜의 어떤 정합성, 그러니까 정당성, 이런 것들이 앞으로 부족하게 나올 거라는 걸 이미 예견한 분들도 많아요. 그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고민 끝에 이제 연기 신도시인 목동하고 상계동을 넣었잖아요. 노후주택 단지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예. 그럼 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법을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법을 바꿔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입법사항입니까? 네. 법을 안 바꾼 상태에서 지금 도시및 주거환경정책으로 충분히 250%까지 질 수가 있거든요.
분당 같은 데는 지금 180%니까 그냥 지어도 돼요. 재건축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 1기 신도시 20만 호를 다 부셔가지고요. 늘어나는 물량이 10만 호거든요. 30만 호. 그러면 10만 호 늘리려고 그 잘 되어 있는 그 1기 신도시가요. 사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정말 살기 좋습니다. 집도 잘 지었어요. 튼튼하게. 지었는데 우리가 30년 전에 이렇게 1인 마이카 시대가 빨리 올지 몰랐고, 이 개방 시스템이 이렇게 우리가 될지도 몰랐기 때문에 가보시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약간 폐쇄적으로 돼 있어요. 구조가 다들 1기 신도시는. 대부분 구식으로 좀. 부엌은 막 가려 있고 이렇게. 지금 다 오픈이잖아요. 이제 그런 게 안 맞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좋아하는데 젊은 세대들한테는 안 맞죠. 그런데 또 주차장이 좀 부족하잖아요. 주차장이 지상만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반 신축 아파트보다는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이 나왔던 거고 주차장을 늘리기 위해서. 리모델링 해도 잘 살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 없이. 근데 지금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온 도시를 다 뒤집어야 됩니다. 그냥 250% 진다고 가정을 할게요. 지금 분당부터 일사 이 5개 신도시가요. 직주 근접에 그 전 세계 도시계획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100년 동안 쌓아온 인간이 제일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든 도시입니다. 1기 신도시가. 우리나라는 30년 전에 지었지만 외국은 100년이잖아요. 예. 그 역사 속에서 나온 뭐 넬슨의 입지론, 뭐 전원 도시이론, 뭐 에벤하즈 화지 이런 좋은 분들의 그걸 다 모아서 한 게 이 도시예요. 너무 잘 지었어요.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살기 좋은지. 다만 집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10만 원을 그럼 지으려면 자, 스마트 시티 개념을 넣는다고 지금 난리들이에요. 거기다가. 스마트 시티를 지으려면 원칙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맨 바닥에 우리가 조립 제품을 하더라도 조립되어 있는 걸 뜯어 고치고 하는 것보다 새 거 사서 하는 게 훨씬 빠르죠. 예. 효율적이고. 그러면 스마트 시티 샘플도 세종시 하고 있지만 1기 신도시 주위 옆에 얼마나 그린벨트 많아요. 10만 원 늘리는 건 마음만 보면 바로 되잖아요. 그럼 거기다 그린시티 짓고 연결해줘서 여기는 집 새로 짓게 하면서 지원해주면 되잖아요. 그 쾌적함을 놔두고 왜 올리려고 그러죠? 거기에 원주민들이 지금 반대하거든요, 대부분이. 투기자들이 지금 펌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말씀 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시 목동 상계동하고 목동하고 상계동 일대 노원단 그쪽을 300%로 줬다고 가정을 할게요. 다음엔 재건축 못 합니다. 100% 못 하죠, 상식적으로. 부동산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300%를 부시고 또 뭐 이런 논리에서 내 돈 안 들이고 추가 자기 돈으로 그거 부시고 못 짓습니다. 후세들한테 이건 완전히 큰 짐을 남기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블록을 묶잖아요. 집이 A단지, B단지, C단지, D단지, 이렇게 F단지 다 있어요. 6개가 단지가 모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 집은 220%로 지은 집일 수 있고, 이 집은 180%, 다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나중에 재산할 때 이거 다 같이 진다 이거예요. 나는 100만 원을 쳐주고 내 집은, 이 집은 200 쳐주면 싸움 나요, 안 나요? 이 일은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거 만약에 가면 이 일이 100% 터집니다. 현재 그런 혼돈 때문에 여기에 300%를 짓게 되면 그러면 2기 신도시는 또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도심에 있는 데는 그럼 300% 달라면 어떡할 겁니까? 명분이 있습니까? 아니, 그 넓은 땅에 지은 동네도 그 직주근접도 뭔데 300% 400% 주면 여기 도심은 당연히 해야지. 홍콩처럼 하려면 여기에 대한 명분이 있냐고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3기 신도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좀 관심 가지면 좋습니까? 네, 3기 신도시는 이미 5개 17.1만 원에 대해서 보상이 한 3군데, 4군데는 거의 100% 끝났고, 3군데 예. 100% 끝났고요. 나머지도 올 상반기에 끝날 것 같은데, 정부에서 17.1만 원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1월 10일 날 발표했죠. 10월 26일 날 공급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오픈을. 올 상반기에 3기 신도시 다 착공할 예정이더라고. 그러니까 보상이 다 끝났다는 얘기고. 지금도 보상이 뭐 안 끝났느니, 뭐 공사가 10년 안에 되겠니,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거는 MB 때 보금자리가 10년 걸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때는 토지보상 시스템이 약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투트랙으로 해가지고 뭐 환지 방식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상 진도가 빠릅니다. 정말 빠르게 했죠. 역대
최고로 빠른 보상 완료율인데 뭐 지작물 철거 문제는 조금 남아 있지만 그래서 정부도 이미 파악을 해보니까 이거 착공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11인가 12.8인가 하고 10월 말에 발표할 때고 상반기에 3기 신도시는 다 착공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입주가 빠르면 2026년부터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심 가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지들이 참 괜찮은 거죠.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완벽하죠.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자족도시 형태에다가 광역교통망 계획이 그동안 다 쌓여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선교통 후 건축 개념이니까 예전에 2기 신도시에서 겪던 교통이 이런 문제는 이제 없다고 봐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분양가가 문제인데요. 분양가가 이제 주택가격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분양가도 저렴하게 된다라면 신혼부부, 청년 뭐 할 거, 중년층 할 거 없이 관심 가지는데 도움이 너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